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황 스케줄 먼저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한국의 금통위원회에서 주요 내용이 지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한 바가 있다. 10월의 금통위 의사록 공개는 11월 2일이며 올해 마지막 금통위 일정은 11월 25일 기준으로 될 것 같다. 그래서 11월 25일까지 얘기가 안 나온다고 하면 금리 인상은 올해 이제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만약 그 전에 나온다고 하면 있겠죠. 만약에 나오게 되면 상당히 부동산 쪽은 좀 많이 영향성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13일 FFC 의사록이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펙의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온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14일 옵션 만기일, 그리고 홍콩의 중앙절로 휴장이 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16일 부분에 있어서 이번 10월 중에 위드 코로나 준비에 따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고령층의 90%, 성인의 80%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로 언급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10월 중 두 차례를 거쳐서 위드 코로나 방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그 다음으로 확진자 급증에도 정부는 10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회복 전환 계획을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이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매우 부족한 관계로 한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겠고요. 17회 주요 분양 단지가 나오게 되는데 강동구, 그리고 경기도 가평, 경기도 광주, 그리고 경기도 광명, 용인, 그리고 부산시 양정동, 그리고 인천 연수구, 송도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분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재무장관 디폴트 시한 제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도를 늘리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디폴트 선언 가능성을 언급을 해서 배째 이런 형태로 나간다라는 것이겠죠.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약간의 맛보기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 자료도 시간이 나면 한번 다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준비한 게 많아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산자산에 따른 압류의 민법적인 내용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다뤄졌던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고 있었는데 상당히 재미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봐도 재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겠죠. 왜냐? 언젠가는 써먹을 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주된 내용은 여러 가지 압류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이고 압류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압류로 볼 것이냐 압류로 보지 않을 것이냐에 따른 성향이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고, 여기서도 압류의 순서가 또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가 없는 월렛에 압류, 가압류가 있는 전자지갑이 있을 때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선행에 압류, 가압류가 없을 것, 선행에 압류, 가압류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전자지갑의 복수에 가산자산이 있을 때는 다음 순서에 의하게 될 것이다. 리플, 비트, 라이트, 도지, 스텔라, 이더리움 해가지고 가산자산 민사 절차 법상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국회 입법조사처 주체로 가산자산 강제집행 방안의 전문가 간담회 자료를 인용해서 8월 13일 기준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짧게 설명을 했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재미없는 영상 하나 해가지고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좀 재밌어요. 저만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으로 NFT 거래 활성화에 따른 보험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해당 보험 연구원 쪽에서 나왔던 내용을 또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요약본을 보게 되면 암호화 기술에 대한 NFT 디지털 파일에 따른 일종 소유권 인증서로 디지털 자산인데, 최근에 NFT 관심이 예술, 스포츠, 엔터 부분에 따른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NFT가 지속 가지고 있는 유의미한 자산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비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짧게 보게 되면 일종의 소유권 인증서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NFT 관심이 예술 분야로 좀 커져서 확장판이 좀 커질 것 같다. 2021년도 3월에 뉴욕에서 있었던 디지털 아티스트 NFT 작품이 상당량만큼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 같고요. 연구원 분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다음으로 세계 최대 NFT 거래 시장인 오픈시에서 8월에 NFT 거래 금액이 전월 대비 10배 증가한 34억 달러를 기록했고 지금도 엄청나게 성장을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래되며 유의미한 자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위험에 대비한 자산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보험시장 연구원이 NFT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러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하나를 배워 가셔야 됩니다. NFT? 뭐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자산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기 위한 측면으로 우리 보험회사가 어느 정도 무언가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자산이 분실이 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그거에 따른 보험 처리를 좀 해줄게. 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 대목이겠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물론 저만 또 재밌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황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미국의 디폴트 정부 셧다운 리스크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했죠.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12월 초까지 연기되면서 미 의회가 협상할 시간을 벌어준 것 뿐이다 라고 나와져 있죠. 그래서 부채 한도 상향에 따른 협상이 진전이 보이지 못하면 증시의 변동성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게 이제 11월 중순 때부터 셧다운 디폴트가 다시 우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찌뿌둥하죠. 예, 우리한테도 미친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쭉쭉쭉쭉쭉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에도 고용 부진에도 연준의 테이퍼링 계획은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 미 노동부에서 발표한 9월 비농업 이제 과거 지표인 거죠. 후행 지표성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신규 고용은 시장 예상치 50만 명과 전월치 공이 하회한 20만 명에 그쳐서 코로나 델타 변이에도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 9월에 실업급여 프로그램이 전면 9월 6일자 기준으로 끝났죠. 구인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전면 등교 계획이 지연이 좀 됐죠. 그리고 보육 부담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하된 점이 고용 부진 배경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신 분들을 보게 되면 재택근무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안 좋은 게 훨씬 더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도 같이 좀 분리돼서 재택근무를 하면은 땡큐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 같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 처리가 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또 가지고 계신 부부 누나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세부적으로 제조업 고용이 2만 6천 명을 증가한데 레저, 적객업 고용이 7만 명 이상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회복세를 좀 잘 보여줬다라는 측면이 여기서 대두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전문직 비즈니스 서비스 고용이 6만 명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9월의 미 고용 지표의 예상 밖에 불구하고 11월 FMC에서 연준의 테이퍼링 발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뒷부분에 가서 제가 뒷받침에 있는 내용을 하나 더 갖고 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와 미 국채 금리 상승폭 확대 여부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고용 3개월 지표 변화 추이를 보게 되면 다 괜찮죠. 다 유턴을 어느 정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쭉쭉쭉쭉 내려서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커런시 부분이죠. 우리한테 또 중요한 거. 여기서도 달러 인덱스 추이는 박스권에 등락을 시현하고 있고, 연준의 조기 긴축 불안과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가 미국지 10년물 금리 상승에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과, 여기서도 달러 대비 절하율을 보게 되면 좀 재밌죠. 그래서 여기 또 보게 되면 대부분 돌아가지 못한 곳으로 좀 갔던 쪽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러시아 쪽이 왜 좀 강세냐, 러시아 죽쓰고 있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러시아가 뭐가 많이 있죠? 예, 가스가 있죠. 가스는 뭘까요? 예, 어떻게 보면 원자재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료 부분이니까요. 원료가 또 급등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루브라의 원화 부분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또 바라보는 시각도 좀 키워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원을 들고 있는 또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자국의 원화 부분을 어느 정도 또 해지를 해주는 부분도 좀 있었다라는 측면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부분, 니켈, WTI, 구리 부분이 상승을 했고, 탄소 배출권이 과 밀과 옥수수는 하락을 보여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부분이 생각보다 아직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으로 이게 계속 지속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으로 이제 원유 부분이 앞으로 내년과 그 다음에 올해 마지막 겨울 시즌에도 얼마까지 가져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런시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포인트는, 여기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면 세컨드리로 많이 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를 잘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 보고서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나 핀테크 뭐 기업 보고서 같은 거를 따로 산업 리포트를 해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SBI 핀테크 솔루션즈 부분만 봐도 성금에 있는 추이에 따른 형태가 해당에 있는 2018년도 때 이제 이민 부분에 따른 법률을 일부 개정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법령이 통과됐습니다. 논란은 컸지만, 근데 그 법령이 통과가 됨으로써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점 이전 때까지는 그게 좀 괜찮았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송금량 추이는 계속 늘고는 있지만 드라마틱하게 늘진 않고 오히려 박스권에서 조금 더 늘었다. 즉 코로나가 끝나면 송금량은 아마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좀 보셨으면 좋겠지만, 기존의 송금에 최적화된 모델에 있는 그런 회사에도 투자를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번에 한국은행 기조금리 결정 부분이 또 얘기가 나왔던 보충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겨울에 한번 할 거냐, 아니면 내년 봄에 넘어갈 거냐, 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예,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아무리 그냥 늦게 했다라고 해도 봄에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늦는다라고 한다라고 쳐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코인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왜 그러냐면 요새 대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를 받았던 거래소 자체가 실명 인증 부분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 추이가 매우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꼼수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일단은 얘기는 못 하겠고요. 아무튼 그 꼼수를 쓴다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기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거래소에 있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외국인이 이제 제대로 할 수 없고 오로지 내국인 위주로 돌아가는 코인판이 될 확률이 꽤 높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제 소형 코인 마지막 불펌핑 시켰던 부분이 아마 제일 마지막 시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형 가벼운 코인들 위주로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실명 인증 거래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 부분이 압박이 돼서 이제 어떻게 검증을 하고 상장시킬 거냐에 따른 논란거리가 꽤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떤 기준으로 가이드를 아마 나중에 뽑아내게 될 것인데 아마 그게 내년 중에도 계속 언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보았을 때는 그 다음 불장이 연속으로 오지 않고서는 내국인에서 나올 수 있는 시드 부분의 원천, 즉 금리 부분에 따른 원천 부분이 일단 막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거니와 이게 외국인 부분하고 같이 쓰는 거래소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좀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한동안 김프는 일시적이다가 좀 많이 빠져서 거의 소소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과거 때처럼 김프가 엄청 많이 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김프가 갑작스럽게 높아졌던 배경은 이런 경우는 있겠죠. 존보자들이 오히려 매도 부분은 거의 잊어먹은 채 매수만 하시는 분들의 유저층이 워낙 두껍지 않다.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형태 빼놓고는 좀 확인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형태가 아니고서 하는 김프 끼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채굴자 주로 뉴욕과 텍사스 소재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뉴욕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이 19% 최대 규모였고요. 그 다음으로 켄터키, 조지아, 텍사스 순인데 다만 텍사스 소재 대형 채굴 업체 라이언 블록체인이 파운드리 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텍사스의 실제 점유율이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의 전 재무부 장관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로 이직이 됐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죠. 그래서 상당히 이쪽에 따른 인맥을 좀 잘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더리움 레이어 2 총 스테이킹 자산의 3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벡텔 비자 지불카드 구글페이를 추가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미국의 SEC 이번 달 4종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승인 결정이다 라는 또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전 힘들다라는 쪽을 계속 딜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오스 재단의 이오스 마켓플레이스 6개 프로젝트에 각 10만 달러 규모의 이오스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지금 청원의 시드가 좀 약합니다. 좀 더 우리가 단합이 돼서 좀 계속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좀 시들시들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용자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대다수 5월 달에 이제 마음 급하신 분들은 이미 다 떠났고 그때는 좀 화력이 좀 심했고 지금은 또 그렇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도 들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의 또 주요 일정을 또 보게 되면 썬더 토큰이 하드포크 있고요. 폴리메스 메인넷 그리고 플로우의 10월 16일 부분에 락업 해제, 크립토 사건의 메인넷이 19일, 아이콘 메인넷이 10월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에 따른 내용인데요. 이더리움의 새로운 출발, 더 머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드포크가 10월 27일 날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비트코인 체인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메인넷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머지라는 부분이게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보게 되면 간단히 말을 해서 POW를 나중에 종료하는 시안인데 이게 현재 이더리움 POW하고 현재 비트코인 체인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퓨전해서 뭐 가겠다라는 측면인데
일단 비트코인은 약 24만 명 이상의 검증자들이 비트코인 블록을 만들어냈고 상당히 인기가 좋았죠. 이거는 저도 매번 확인을 했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옛날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 검증자 하나가 일일 보상으로 약 0.005 이더를 받고 있고 11월 1일 오픈 이후 약 1.16 이더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져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증자들이 검증해놓고 지금은 아주 신나고 있죠. 일단은 불장이니까 이게 불장이 내년까지 가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러합니다. 일단은 그 다음으로 만약 머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현재 채굴자들이 받는 보상의 검증자들이 받게 되는데, 모든 검증자들이 받는 것은 아니고 블록을 만드는 검증자들만 받게 된다. 12초마다 랜덤으로 선택이 되며 앞으로 검증자들이 블록을 만들어 내면 12초마다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받은 보상은 비트코인 체인에 묶이지 않고 현재 이더리움 메인넷 계정에 적립이 되고 이더 발행은 지금과 동일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이 연결해서 실제 머지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32개 이더를 예측해서 검증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채굴자를 받던 블록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 호재도 이런 호재가 없을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채굴자들은 그대로 POW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코인을 만들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머지라는 부분을 또 보게 되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POW에서 POS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이 친환경 쪽으로 좀 달나라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때 이제 채굴자들에 따른 이 파워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조용히 입 닥치고 이제 뭐 이클로 가든지 뭐 비골로 가든지 이런 PC 채굴 쪽으로 이제 슬슬 움직이게 될 것인데, 누가 수혜가 될 것이고 그냥 조용히 갈아타게 할 거냐, 아니면 한번 짜증 팍 내고 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게 꼭 시장 안 좋을 때 또 맞춰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진행해서 좀 눈치껏 좀 계속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이제 플로우 부분이 16일인데 락업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2억 3,700만 개인데 여기서 스테이킹 물량 포함하면 2억 4천만 개가 넘는다. 현재 유통량이 6천만 개가량 4배 넘는 물량이 풀리게 되니까 아주 잘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암호화폐 과세 유예 기준 완화를 해보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국회의원은 22년, 23년 부분을 조금 더 늦춰보자. 아니면 24년까지 좀 유예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거 없고 계속 이 립 서비스만 겁나 하고 있어요.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올해 지나가면 홍남기가 그냥 내년 되자마자 곧바로 거드라고 지시를 때릴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번 때 넘기지 않고 최대한 빨리 무언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차트 부분에 따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마음이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돌파를 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애타겠죠. 애타다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매표가 있는데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쫄쫄쫄 있죠.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여기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계속 이제 존버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자기가 이 위험 구간 부분을 감수하고 견디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선은 좀 본인의 목표를 명확하게 해놓고 흔들리지 않고 본인 기준대로, 본인 주관대로 잘 밀고 나가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올해 시즌 끝나는 부분이.
그러면 이 시즌에서 누구는 더 간다, 누구는 여기서 더 못 간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어차피 홀짝 게임입니다. 누가 더 갈 것이냐 아니냐 인데 어차피 자기 돈, 자기가 어떻게 베팅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손해가 커질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확률이 애매모호할 때 부자 쪽으로 올라타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여기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아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조마조마할 때마다 항상 신중하게 본인의 자산에 베팅을 항상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 저는 뭐 똑같습니다. 10월 이제 10월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12월 부분에 있어서 매도는 예정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래서 더 간다라고 해도 내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최근에 바이든 시진핑 씨에 따른 회담과 그리고 미중 부분에 따른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대만 협정에 따른 부분도 좀 원만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미러의 핵 합의 복원도 조금 원만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인플레가 쭉 올라갔는데 여기서 원유를 좀 더 자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건을 만드는 게 결코 둘 다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것과,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이 실제 장사꾼이라고 보면 완제품 장사꾼이잖아요. 장사꾼들이 마진율이 박하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마진율이 박한 만큼 우리가 많이 생산해봐야 남 좋은 짓거리만 하니까 굳이 생산량을 약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좀 눌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요새 조금씩 대두되고 있는 게 미중 무역 부분에 따른 내용이 다시 한번 들고 나왔던 이유가, 이 인플레를 인위적으로 조금은 이런 걸로 누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도 좀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미중 간에 따른 측면이 어느 정도 선에서 원만하게 갈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아직은 둘 다 약간 체력적인 부분과 회복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약간의 서로 좀 원만하게 좀 가져가지 않겠냐. 그래서 즉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 10월 달부터 12월 달에 조용한 패턴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매우 시끄러운 게 많습니다. 뭐 저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부채 한도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뭐 ETF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이 시즌 안에 테이퍼링 부분의 언급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죠. 어차피 11월 중에서 약간 조정이 크게 나온다라고 해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건,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퍼센티지보다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화폐의 유통량 추이 부분은 물론 줄진 않아요. 줄진 않은데 생각보다 이 심리적인 요건이 선행으로 먼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테이퍼링 하기 시작을 하면 어차피 이 해당 22년도 부분은 별로 재미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싸게 줍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큰 틀로 보자라는 것이죠. 그거는 거의 바뀌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저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 주장대로 또 흘러간다고 하면 저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을 받으면서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겠죠. 아무튼 그런 걸 여러분들은 매 달마다, 매 분기마다, 아니 매년마다 이런 거를 항상 본인의 그런 자산의 시험대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내가 사장이다라고 하면 중대한 이제 회사의 성장성에 있어서 항상 무리한 베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기업 성장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찌그러져서 부도가 날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고만하게
끝날 것인지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공포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마조마하는 시점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야, 테이퍼링 한데 조만간에 금리 인상도 조만간에 할 것 같아. 그럼 분명히 모든 전체 자산 시장에 요동을 쳐서 위로 가는 것보다 아래로 갈 확률이 매우 높겠지. 왜냐면 이 해당에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는 짓누르기 위한 장치로도 쓰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거를 극복해내야 비로소 본인의 경험치가 더 많이 쌓이고 그 쌓인 거에 비례한 만큼 돈도 많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야, 네 결론은 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어차피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건 12월 중에 정리를 한다라는 부분과 그 12월 중에 가까워지는 10월 정도 뭐 거의 뭐 한 3주차 아니면 4주차 정도 때 저의 의견을 영상으로 또 남겨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트코인의 마지막 추이를 본다라는 건 항상 도미넌스 무시하지 말자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도미넌스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도미넌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 측면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대한 파이만 좀 뺏어 먹었다. 그리고 오히려 알트코인에 따른 분배가 그렇게 해서 좀 건강하게 도미넌스가 올라왔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이 올라온 만큼 내려갈 수 있는 폭도 생기니까 그만큼 알트코인에 한 번에 더 기회가 올 수 있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냐 라는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이번에 만약에 한 번 더 알트에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그게 아마 마지막 불장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세는 그런 형태로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알트코인에 한 번 더 불장이 나오고 이번에 좀 어느 정도 또 수익을 냈던 분들은 적당하게 먹고 나오는 전략이 가장 땡큐이지 않겠냐 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